오늘 오전에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가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당선인들을 향해서는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튀지 않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막 기쁨을 드러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금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입맛 뭐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아쉬운 대승? 아쉬운 대승.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열성 지지자분들은 200석 범야권 200석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초반에 그게 기대가 부풀었다가 약간 이렇게 김이 약간 빠진 느낌이에요. 그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도 제 친형도 그렇게 200석을 원해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그런 뭐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네. 집안에도. 집안에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열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저희 형도. 이게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냐.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저희 집안의 정치 성향을 전 국민이 다 아세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굉장히 아쉬워한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너무 이렇게 좀 감정을 드러내거나 뭐라 하기보다는 좀 절제되게 이재명 대표가 한 것 같고 이건 대승이에요. 어쨌든 대승입니다. 이런 대승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야당이 이렇게 대승을 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과반을 넘긴 사례들을 좀 보시면은 네. 열린우리당이 넘겼잖아요.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2008년에 한나라당이 대승했잖아요. 그거는 거의 범보수가 200석 했거든요. 그거는 여당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가 이겼잖아요. 그때도 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는 야당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의 역사를 그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 지지자들의 마음 이런 것도 좀 헤아려서 톤을 좀 살짝 낮추지 않았느냐. 겸손한 모드로 갔다고 봅니다. 예. 압승이죠.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이재명 당대표의 승리라기보단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고 압승은 했지만 이재명 당대표에게 놓여진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192석인가요? 범야권이? 범야권. 네. 이런 192석의 범야권의 뭐 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걸 잘 엮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으게 할 것이냐라는 점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이냐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곧 이제 뭐 1심 재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이냐라는 점 그리고 큰 정치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8월 이전에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다시 한번 나가서 내가 당권을 2년 동안 더 잡을 것이냐 아니면 좀 뒤로 물러날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과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승리를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확고한 리더십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여러 구설수와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 당선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함께 그냥 묶어놓고 갈 거냐 아니면은 당신들은 좀 이거 해결하고 와라고 좀 뭐 탈당이나 제명 같은 걸 할 것인지 그래서 자체적인 자기 정화 기능을 통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좀 높일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출당이겠죠. 좀 뭐 정확하게 출당? 자진 탈당을 뭐 유도를 하거나 뭐 출당인데 저는 그거는 좀 오바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물론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그리고 유리한 지역구에서 뭐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가 막 붙어가지고 신승한 뭐 이런 경우도 있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수정 후보의 대파 격파 이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붙어서 밤새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들은 게 다른 데는 그렇게 영향이 없는데 김준혁 본인 지역구는 많이 떨어지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도 이수정 후보도 굉장한 비호감이었는데 그 전에 그 대파 한 뿌리 이 발언 때문에 김준혁 후보도 결국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은 야 김준혁
자진 탈당, 뭐 출당 이게 지금 하는 게 글쎄 야권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그거는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거는 본인이 좀 더 자숙하거나 뭔가 이제 사과를 명확하게 하게 하고 다음을 향해서 나가는 게 맞죠. 예.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다 깨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다음 당대표 선거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대표를 물론 당대표가 되면은 그 사람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지만 지금 당대표급으로 이재명과 겨눌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말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뭐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이제 이 정도로 대승을 했으면은 그동안은 무시받는 야당 대표였는데 대통령과 동등하게 한번 뭔가 본인의 정치력과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면은 차기 당대표는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8월에인데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예를 들면 뭐 정청래 최고위원?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을 봐도 이재명의 중량감에는 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그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비명은 거의 이제 씨가 말랐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친명의 고만고만한 분들은 사실은 이 친명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는 이재명보다 급이 아래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야당 지도자의 정치 운명은 법원이 결정한다. 예, 이거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이제 수사 재개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울산 뭐 그 선거 개입 의혹도 그렇고 지금 다 재개한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이 건도 이제 법원에서 이제 빨리 속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빠르면은 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안에 좀 뭐 1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서 조국의 시간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곧 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빨라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2심이 유지가 된다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지금 1심도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야권의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좀 자리를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인데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들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상임위에 간사 자리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간사 한 명 있고 조국혁신당 간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간사가 힘을 발휘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임위 자체도 그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정하는 대로 쭉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상임위 주도권을 완전하게 뺏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원들을 좀 꿔줘서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살펴보면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거든요. 네. 만약 조국혁신당이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시지 공격을 하게 되면 호남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조국혁신당으로 좀 넘어가고 싶어 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재밌게 관전해 볼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잠재적 대권 후보 경쟁자예요. 그래서 이 총선 기간에는 어쨌든 선거에서 지역구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 약간 방치성 협력 8 그리고 견제 2 이 정도로 저는 봤거든요. 이거를.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5대5 될 거예요. 이제는. 네, 이제는 5대5. 물론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손잡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가장 조국
조국 혁신당이 지금 1번으로 내세우는 게 한동훈 특검이잖아요. 한동훈 특검은 반대는 하진 않겠지만은 그거를 민주당이 그럼 같이 1번으로 세울까요? 저는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은 바로 1번으로 세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의 경쟁도 하면서 여기에 어쨌든 범야권의 어떤 존재감, 이제 이 정당이 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잘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간사를 내줄 정도로 교섭단체를 만약에 만들어주게 민주당이 도와주는 시나리오는 좀 불가능. 그런 의원을 꿔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하는 것도 저는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각이 안 나는. 이제 막 당선돼서 가장 힘이 센 이 야당에 탈당을 한다? 그래서 그거 시나리오는 저는 조금 당장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나중에 친문과 친명, 그러니까 친문 중심으로 이 장이 좀 재편이 되면 친문과 친명 간에 약간 헤게모니 싸움이 있으면은 이후에 오히려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가 뭐 또 출구조사와는 좀 결과가 다른 지역구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에 좀 눈에 가장 띄는 지역구 중에 하나는 역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 반전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기적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기적이죠. 기적이다. 정치학 교과서를 새롭게 써야 될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는 날개를 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곳,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그거를 본인의 힘으로 뚫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 또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배지라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을 했고, 막판에 여러 가지 정치력과 선거 기획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준석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도 인터뷰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본인들은 이제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 정책과 법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적인 능력도 함께 보여주겠다라는 다짐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날이 기대되는 그런 정치인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너무 참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제가 좀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 당원이세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한국 정치 미래,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이준석이라는 역량 있는 사람은 정말 살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5%포인트 차로 질 것 사과하세요. 같다. 사과하세요. 아니, 잠깐만. 사과 몇 번을 해야 돼. 모두가 나한테 사과를 요구해. 5%포인트 차로 질 것 같다. 왜냐하면 추세선을 보고 남은 기간을 보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배였어요. 하지만은 이준석이 만약에 이거를 이겨내고 당선되면은 내가 선거 천재로 인정하겠다라고 인정해서 이미 2개 방송사에서 선거 천재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도 얘기할게. 알았어. 선거 천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양당으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30에서 35는 먹고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 개혁신당은 지금 최종적으로 3.6 나왔거든요. 지금 정당 지지율. 네. 그러면은 이거는 3.6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작을 본인이 한 2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3자 구도에서 그것도 본인이 이거를 다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 상승폭이 한 달간의 상승폭이 30%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포인트.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뭐 이게 선거에 막 대역 전등도 있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정당에서 뭐 양자 대결 아니면은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저쪽이 분열돼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이기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례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를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사례가 없으면은 이거는 어쨌든 적절한 네거티브와 적절한 파지티브와 적절한 어떤 뭐 그러니까 감정 호소와 뭐 어머니 이준석 아빠 이준석 엄마 다 동원되고 막 엄마 어머니가 운 게 화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전략을 정말로 잘 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그 이준석 지지자들이 많이 보시는 그 FM 코리아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반꿀이다. 김반꿀이요? 예, 김준일 반대로만 하면 꿀을 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가. 죄송합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올라가 이제. 아니 비지찌개 지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지찌개? 아니 저는 뭐 이준석 대표 같은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본인 배지 못단 당대표 해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번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어떻게 그럴 보세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늘 아침 같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앞으로 800일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개혁신당이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게 지금부터 인재들을 함께 좀 키워나가고 커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이 언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최소한. 예,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바하고도 배치되는 거고 진짜 거의 모셔가는 급으로 본인의 역량, 덩치를 키울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대 정말로 모셔가는 그게 그럼요. 그리고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한 이를테면 보수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 반 윤석열 정수가 이렇게 강한데 여기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 당의 정치 생명도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다 자신만에게 독야청청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저는 보수파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상당히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준석 당선시켜 주시고 김재섭 도봉갑 후보를 또 당선시켜 주시고 또 천하람 후보도 좀 비례로 당선시켜 주시고 보수의 역량 있는 장래가 좀 전망이 기대가 되는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민주당보다는 보수의 장래의 인적 자원이 상당히 좀 풍부해졌다. 좀 그런 점 너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좀 눈에 띄었던 지역구나 인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 다 얘기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 당선된 게 상당히 이제 2022년 국회의 모습을 많이 바꿀 것 같다. 2024년 22대 국회. 22대 국회를 많이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1순위, 2순위잖아요. 네. 만약 국회의장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같이 차 간담회도 하시고 시정연설하시면서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의장님 이런 말씀을 과연 하실까.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 그분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기대된다. 그런 모습이 그렇죠.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이분을 꼽고 싶습니다. 이게 신스틸러. 그러니까 용인정의 이현주 의원.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이제 의원이 되시게 전 국정원장은 정치 9단이라고 하잖아요. 이현주는 정치 10단이다. 정치 10단이다. 정치 10단이야 진짜. 내가 보니까 야 이 틈막을 이렇게 뚫고 결국 배지를 단다. 야. 뭐 이게 나중에 지나서 한 얘기지만은 예전에 이제 뭐 저게 계실 때 장성철 소장이랑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자주 왔어요. 밥도 먹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막 하시다가 그 더불어민주당 들어가시고 연락이 끊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바쁘시니까 그러겠지만은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길을 모색을 하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길을 찾으시는 그 능력이 정치 10단 인정합니다. 진짜. 예. 저희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스토리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부산이 이제 민주당이 북구가 전재수 의원이 당선돼서 한석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낙동강 벨트에서는 사실 고전을 좀 면치 못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여론조사가 좀 튄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것을 하나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의 캠페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강한 반발과 역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문재인 정권, 조국 전 장관, 이게 부적절한데, 그거 우리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정권 교체했는데, 여기서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저분들이 다시 막 등장하고 영향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한 생각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출발과 선거 마지막을 그 부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막판 표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교수 결집을 시켰다. 되게 위기감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약간 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거를 이제 보수가 진보 과표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과표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진영에 계속 안 좋은 이슈가 터지면은 여론조사를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선거에도 안 나와버리면은 이제 그 여론조사가 맞는 거고, 근데 그 선거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은 이 여론조사가 이제 오차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출구조사도 그랬고, 예를 들면은 출구조사에서 앞섰는데 뒤집어진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좀 많이 위축돼 있었다라는 건 맞는데, 다만 부산을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득표율을 보면은 지난번에 4년 전에 미래통합당하고 붙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40%대였는데 이번엔 대체적으로 4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이 이렇게 하면 다 버렸다, 민주당을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보수 결집도 있었고 하지만은 민주당에 점점점 우호적으로 돼가는 것도 맞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산은 특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역으로 좀 가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위기가 생기면 오히려 2016년에는 민주당이 5석을 했는데 2020년에 완전 정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심판론이 강할 때는 이게 3석으로 줄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로 왔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부러 그렇게 누가 조율한 건 아니지만은 전재수 의원 한 명만 아주 막 초박빙으로 갔지만은 이렇게 남는 결과, 뭐 이게 약간 일종의 밸런스 패치를 결과적으로 보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득을 본 인물과 실을 본 인물 한 명씩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내가 입에 써가지고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저는 뭐 가장 득을 본 인물은 저는 조국 대표라고 봅니다. 예, 조국 대표를 부인할 수 없고, 조국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약간 죄인의 이미지 그리고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벗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포효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저 학자, 저 서민, 그러니까 서생 같은 사람이 저런 야수 같은 모습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좀 재발견하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탄압의 서사가 있는데, 이건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요. 보수는 그 지도자를 군주로 여기고, 예, 진보는 지도자를 교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수는 이를테면은 굉장히 권위에 좀 복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지자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는 왕이 하는 거와 비슷해. 다 따라야 되는 약간은 이런 리더십이 하는 거면은, 진보는 약간 종교처럼 지도자에 대해 열광을 합니다. 노무현에 대해서 열광하고 막 이런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제 열광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종교 지도자가 그렇고,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탄압의 서사가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한 서사가 있어야 돼요. 노무현도 그랬잖아요. 조국이 딱 그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뚝 서는 이 서사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거는 대선 후보급이죠. 뭐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모든 걸 지금 갖춰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표창장 위조한 거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탄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따지는 건가요? 그런 정상적인 법적 절차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조국 현상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실을 본 인물은 선거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또 실 봤다고 이렇게 혼내주는 것도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가장 득을 본 인물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분들을 좀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경원 당선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을 제외하고 정말 한강벨트에서 정말 그 강하게 버텨가지고 배지를 다셨잖아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선수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대립각이 있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당내에서의 발언권과 지분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전당대회 때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녹색 정의당이 아이고. 20년 만에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조금 전에 25년 진보 정치 소임 내려놓는다면서 정계 은퇴도 시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물론 이제 정의당 싫어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때문에 이제 이 정권 내줬다 이렇게 뭐 70만 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단일화 제의가 안 온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의당은 실책과 실기를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캠페인도 실패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녹색과 정의를 합쳐가지고 기후 위기로 이거를 뚫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판이 아니었어요. 판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생존이 중요하면은 예를 들면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타면은 거기에 얹어가는 게 맞는데 본인들이 옳다고 본인의 길을 꿋꿋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번에 저는 위성정당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의당 쪽에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근데 그게 원칙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안 들어갔는데 소멸이 돼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아쉽고 진보 진영은 어쨌든 지금 진보당이 어쨌든 세석이 됐잖아요. 지금 그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의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가 해게 뭔가 구-NL PD들이 이제 확 꼬꾸라지고 구-NL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좀 한동안 굉장히 침체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저도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분인 김준우 비대위원장께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마음이 좀 아프고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으로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녹색정의당이라는 플랫폼이나 울타리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막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멍한 상태일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똑같이 조언을 해드렸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배지를 달아야 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이 그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원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활로를 좀 살아볼 생각을 잘 한번 현명하게 만들어 보시라. 그 정도로 좀 조언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